네,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또 달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전략에 대한 이야기 박희찬 이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저희 이제 또 해가 바뀌어서 또 새로운 월간 전략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월간 투자 전략의 제목을 보니까 Don't fight the Fed. 예, 연준과 싸우지 마라, 연준에 맞서지 마라,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연준 이야기로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연준 가장 최근 회의였죠. 12월 FOMC 어떻게 보셨는지 시계를 살짝 돌려서 그 당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우리 이제 12월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전에 비해서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보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일단은 우리 이제 점도표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치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직전에 9월 달만 해도 5% 이상의 점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5% 밑에가 단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7개가 이제 모두 5% 위로 올라가 버렸던 것이 12월 FOMC의 중요한 어떤 변화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림 여기 이제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표에 있는데 2023년도 4사분기 기준으로 코어 PC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9월 달에 3.1이었는데 이게 3.5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3년도 전체에 대한 전망이 아니고 4사분기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근데 4사분기에도 여전히 전년비 3%대 중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준의 인플레 목표 2%를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숫자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시장이 자꾸 피봇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대하지 말라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일단은 연준은 보다 더 클리어하게 자기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인플레 전망을 요 정도 수준으로 높였다라는 건 연준은 나는 방향을 바꿀 마음이 지금은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여전히 피봇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당시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도 뭐 증거들이 좀 많이 모아진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어라는 이야기 했던 것에 또 방점을 찍고 기대를 갖기도 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준이 이제 9월 달 FOMC부터 계속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면서도 톤을 계속 높여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자꾸 의심하거든요. 의심하니까 톤을 더 높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준비한 내용의 그림에서 보시면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 대비해서 지금 낮아요. 왼쪽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연준 기준금리 상단은 4.5%인데 국채 10년물 금리는 4%가 안 되죠. 3%대 중반 수준에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뭐 올리더라도 많이 안 올릴 것이고 조만간 이제 또 인하를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요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 사실 이제 우리 약간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 말인데요. 2005년도에서 6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이 당시에 그린스펀 수수께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나오지만 2005년도에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계속 올리는데 국채 10년물 금리가 안 올라가요. 지금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는 이제 기준금리보다 높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0년물 금리가 4에서 4.5% 수준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린스펀 당시 의장이 했던 얘기가 바로 수수께끼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가 결국 어떻게 해결됐냐 하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서 해결돼 버렸어요. 2006년도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한 4.5% 수준이면은 끝날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에서는 2006년도에 금리를 5.25까지 올렸어요.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 10년물 금리는 그걸 갖다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막판에. 예,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예, 결국은 이제 연준의 의지대로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은 미국채 금리도 결국은 딸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연준의 의견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 좀 올리다가 이제 멈추거나 이후에는 내릴 가능성을 시장이 보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또 국채금리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텐데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연준이 계속해서 시장에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그와 반대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시장의 지금 같은 움직임도 계속되긴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거네요. 네. 그럼 연준이 바뀌려면 사실 인플레 이야기 앞서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인플레가 완전히 잡혔다라는 신호가 있어야 할 텐데 네. 그 신호가 될 만한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고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네. 예, 근데 결국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연준 파월 의장의 최근의 코멘트도 약간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은 인플레, 뭐 코어 인플레, 코어 PCM 물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얘기는 서비스 인플레입니다. 네네네. 네, 서비스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공통 분모가 바로 임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결국은 기대 인플레를 좌우하게 되고 서비스 인플레 당연하죠. 왜냐하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임금 상승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도 요 그림에서도 이제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만 임금 상승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한 5% 수준의 임금 상승률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4%대 후반입니다. 결국은 이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이고 임금 상승률이 5%에서 버티는데 갑자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 2%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예, 오른쪽 그림에서도 상품 물가 쪽은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공급망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하지만 서비스 물가는 임금 때문에 잘 잡히기가 어렵다.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야만 해요. 근데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소프트 랜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착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경착륙 가능성, 그러니까 연착륙의 가능성이 좁아지고 있다. 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단순한 경기 전망이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책적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실업률을 높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점점 우리는 내몰리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 파월 의장이 연착륙 가능성이 좁아지고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시장은 기대를 좀 갖고 있었는데 네.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좁아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일 거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환경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가는 전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유독 미국장이 좀 더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사실 뭐 다우하고 또 나스닥이 좀 갈리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다우 그림은 사실 유럽 증시하고 모양새가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나스닥은 좀 많이 처져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주식시장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 요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뭐냐면 주식 채권 일드갭입니다. 네. 예, 저희가 항상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선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경험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아래에 있으면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달리 선진 유럽, 중국, 일본 모두 위쪽에 위에 있어요.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고평가돼 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미국만큼은 저평가돼 있습니다. 참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평균 아래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특히 높아진 금리 때문에 특히 이제 좀 부담스럽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빅테크만 따로 떼서 보더라도 여전히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여전히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높을 때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렇긴 하죠. 네. 네,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PER이 떨어진 거하고 금리가 올라간 걸 비교해 봤을 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금리가 올라간 거 대비해서는 PER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약간 좀 이건 어려운 얘기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또 이제 성장주 주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잘 알고 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좋아. 네, 네.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가. 이런 공식처럼.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성장주가 사실은 계속 안 좋았어요. 예. 특히 이제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금리가 꽤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예, 여기 차트에서 나와 네. 있습니다만. 하지만 성장주가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금리 이상의 문제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향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커져 있고, 네. 성장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밸류에이션의 디스카운트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예,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은 5대 빅테크 시가총액 비중이 예, 지금 팬데믹 쇼크 당시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이제. 네. 예, 근데 이게 과연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이제 뭐 금리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네. 오히려 그 자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향후 이제 뭐 내년, 내후년까지 어떤 매출액 성장세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네. 빅테크하고 그 빅테크 외부 진영들하고의 어떤 매출액 증가율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평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평범해지고 있다. 네. 그 말이 딱 네. 들어맞네요. 그러면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한국은 사실 환율을 지난해 내내 계속 봤었는데 네.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구간에도 별로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똑같은 차트를 갖다가 제가 여러 번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코스피가 안 좋고, 예, 달러 환율이 내려갈 때 코스피가 좋은데, 좋고. 사실 그런 어떤 서로 거꾸로 움직이는 이 역의 상관관계가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 심했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했었는데, 근데 작년 12월 달에, 예, 바로 한 달 전부터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예, 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부터 떨어지면서부터는 코스피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둘 다 같이 떨어져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앞에는 서로 거꾸로 움직이는 게 되게 선명했었는데 둘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보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떨어졌을 때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네, 죄송합니다. 유동성 측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 그렇죠. 있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안 그래도 수출이 안 좋은데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닝에 좋지 않을 것이다. 그걸 예.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적.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2023년도 예,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올해 대비해서 일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은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2019년도의 그림을 보면은 사실 2023년도 그림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보다 2023년도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매크로 경기 상황이 그러한데 한국의 어닝이 과연 이렇게 전망치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마침 이제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기도 네, 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닝 전망치가 2023년도에 대한 어닝 전망치가 떨어지면서 예, 코스피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익 네. 추정이 지금은 조금 낙관적인 경향이 있고 이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네. 자, 이제 뭐 저희 지금 쭉 이제 전반적인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시원한 쪽이 별로 없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다 좀 맞습니다. 답답한 네.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저희가 뭐 몇 개월 연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눈높이 낮추고 좀 안정적으로 좀 인내심을 갖고 향후에 좋아질 상황에 대비하자, 기다리자 이런 식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뭐 지금 사실 제가 해가 바뀌었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네. 예, 새해 되게 희망찬 얘기를 바로 드리면 하면 좋긴 좋은데. 하겠습니다만 네. 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예,
일단은 지금의 주식시장은 안정형 위주로 일단 가져가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실제 퍼포먼스도 네, 지금 안정형이 훨씬 더 지금 좋고요. 네. 저희가 뭐 많이 말씀드렸던 뭐 저변동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 섹터로 봤을 때는 필수 소비재 또는 헬스케어. 최근에 헬스케어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쪽에 약간의 경기 방어형 섹터 쪽에서 우리가 혹시 모를 이제 시장의 반등이 있을 때 뭐 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하방을 관리하는 척이 좀 더 저희는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미국이 지금 아직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되고 아시아를 유력한 대안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그 다음에 인도의 견고함을 갖다가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를 패키지로 투자하실 것을 일단은 권고를 드립니다. 네. 주가로는 중국과 인도에 점을 찍고 있고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방어적인 것들 보자라는 이야기 섹터에 대해서는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환율부터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우리 뭐 시장도 그렇고 환율 자체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으세요. 예, 지금 뭐 달러 갖고 있었는데 주식이 떨어질 때 달러가 올라서 좋았는데 최근 또 안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뭐 달러 자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포지션도 있고 뭐 해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 전망보다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저도 사실 약간 좀 약간은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강달러가 끝나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 봤던 1,440원 이런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게 원화가 약할 때는 위안화 약세도 있었고 엔화 약세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위안화 약세의 모멘텀이 줄었죠.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그 다음에 엔화 약세 모멘텀도 줄었죠. 왜냐하면 일본 은행도 출구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예전처럼 원화가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래의 원화 강세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라든지 또는 무역 적자가 지금 쌓여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동안 원화 강세는 지금 그 어느 통화보다도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뭐 최근 제가 옆에다가 V자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글자가 좀 조그맣긴 한데,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봤을 때 주요 통화 중에서 3위권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절상률이고, 심지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위안화, 엔화보다도 더 절상폭이 커요. 그러니까 조금 과도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 개입도 약간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평가는 상당히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경기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어떤 매수 심리가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연장되는 구간과 더불어서 강달러가 좀 복원되는 구간 좀 있을 것으로. 그래서 지금 뭐 달러를 급하게 팔아야 된다. 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에는 썩 좋은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투자자분들은 이 안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면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뭐 한국 투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저희는 채권 중에서도 원화 채권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뭐 금리 자체도 높고 그 다음에 단기물 금리가 특히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감안해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물 쪽에 사실 장기물 쪽은 조금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가을 이후로 한국의 장기채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다시. 높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하반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좁아지더니 결국은 지금 다시 역전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금리도 좀 딸려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물은 현재로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단기채 위주로 안전하게 좀 운용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수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네. 예, 안전하게 지키기 내 위한. 자신을 좀 지키면서 향후에 좋아질 상황에 좀 대비하는 그런 포석으로 삼으실 것을 권고드리는 입장입니다. 네.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네, 네. 많이 올라와 있는 원화 단기채 중심으로 네. 일단 좀 네. 파킹해 놓는다라는 관점 가능하겠죠. 네. 네, 그런 이야기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간 투자 전략 함께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지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좀 개운한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내에는 좀 좋은 이야기 드릴 수 있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박희찬 이사님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